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익이 과거 고점보다 못해. 내년 말 2022년 가서도 못할 거야. 지금부터는 상향 조정되는 사이클로 진입할 겁니다. 내년 아마 크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빚을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빚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북구미 한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 팀장님 모시고 올해 증시 분석과 4분기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도 제 개인적인 투자 경험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몇 개월 동안 바짝 이제 그 매매를 해보니까, 주식 매매를 해보니까 결국 오르고 내리고 하는 흐름은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좀 상승을 하다가 전체적인 지수가 최근에 약간 좀 꺾인 상황, 그리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 좀 올랐다 내렸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의 어떤 흐름을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되는지 좀 투자자분들한테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레벨보다 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은 언제 사십시오도 중요하지만 어느 가격대에 사야 되는지도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8월부터 추경 매수는 자제하자, 뭐 계속적으로 더 올라가긴 좀 쉽지 않다,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기다렸다 사자란 말을 지금 8, 9, 10, 11월 4개월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기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정한 매수대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코스피 지수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면 적정한 가격대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코스피 지수는 한 2160선 정도가 되거든요. 이보다 위에 있으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비싼 거네요. 좀 비싸죠,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코스피 2300선에서 따라서 사긴 좀 부담스럽다. 조금 더 지켜보고자. 아니면은 최소한 미국 대선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2300선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분할 매수. 툭 떨어지면 사고, 툭 떨어지면 사고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200선 밑으로 내려간다 또, 그러니까 2100선대, 2100에서 2190선 정도 오면은 그때면은 좀 적극적으로 사고, 2100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많이 사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레벨에 따라서 매매 강도를 좀 조절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살 때입니다,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부담스럽고, 코스피가 2300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매수 관점, 좋은 종목들이 뭔가, 이 종목들을 사면 될까, 이 종목들은 얼마나 조정받았나, 이 종목들은 바닥권에 와 있나라는 판단을 하면서 매수 진입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게 실적 부분이거든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나올 실적이 좋다, 앞으로 좋을 것이다 뭐 한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또 올라가는 건 아니고, 뭐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팔았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안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니까 이제 3분기 어떻게 하면 실적과 관련한 좋은 종목들을 고를 수 있을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들어가냐가 문제인 거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3월 달에 들어갔다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분기나 4분기에 아니요, 실적이 좋은 3월 달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들이 3월 달에 들어가신 것 같은 경우는 뭐 상관 안 하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생각 안 하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확인만 있으면 그냥 들고 가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실적 시즌에 어떤 종목을 고를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실적이 좋아질 거고 저기도 좋아질 거라고 해서 다 봤는데 막상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반영을 했냐를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그 전에 주가는 부진한데 혼자 올랐고요. 이런 흐름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진행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뒤에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책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럽의 투자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뭐 앙드로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그분의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대가들은 단순하게 밸류 투자보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파악할까, 시장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갈까를 판단하는 분인데, 사람들인데,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은 페타 꼼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정사실화라는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투자라는 의미는 어떤 불확실한 것, 기대하는 것, 실망할 수 있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선반영을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라는 기대를 투자에 녹여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악재든 호재든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슈나 모멘텀으로서의 힘은 없어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나 이런 데 좀 맞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한 상황에서 주가가 쫙 올랐다면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는 이게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공백 상태가 되고, 모멘텀이 공백이 되면 투자자들은 팔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뉴스에 팔라. 네, 그 말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과 좀 비슷한데요.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죠. 사야죠. 네. 그러니까 긴 호흡에서 추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시면 편한 게,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 편한 게, 조정을 받으면 사면 됩니다. 크게 고민할 거 없이. 주가 레벨과 수준, 그리고 타이밍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인,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인 영향이냐, 수급적인 영향이냐, 아니면 실적이 이제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시작이냐 라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차익 실현 심리가 커졌다라고 한다면 살 기회고요. 만약에 이번 실적이 피크고 이제부터 꺾인다 라는 시작이라면 팔고 나와야겠죠. 네. 저희가 항상 연구원분들 모시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앞으로 좀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 뭐가 있을지 추천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다들 뻔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근데 좋게 그 경험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업종이 실제로 굉장히 네. 아웃퍼폼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죠. 네. 왜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 네. 보이세요? 인터넷 2차 전지는 올해도 사상 최대 이익, 2021년도 사상 최대 이익, 2022년도 사상 최대 이익. 그런데 제가 여기에 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정책의 힘, 이런 것들이 지금 눈높이보다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의 기대보다 눈높이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주가의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서프라이즈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적 레벨이 단순하게 올해보다 5% 오른다가 아니라 20-30%씩 매년 성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넷이 지금 비싸다라는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내년, 후년에 이익이 50%가 오른다면 그럼 사야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2차 전지는 지금 한국의 그린 뉴딜, 글로벌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전기차 확대, 여기다가 바이든까지 가세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바이든이 떨어지면,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인가요? 유럽입니다. 유럽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지원 기금이나 이런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데 더 25%를 투입한다. 그러니까 복구 기금에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친환경 정책이 완전히 오리엔티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실망감에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트렌드한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 보면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축을 끌고 가는 게
인터넷하고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 글로벌 트렌디한 부분들, 국내 정책 동력, 거기다 기본적인 성장 흐름, 이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인터넷하고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주목해봐야 되고, 조정이 커지면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오셨으니까 인터넷이랑 2차 전지는 모두 다 말씀해 주시는 업종이에요. 사실 저도 추가로 몇 개 더 해주세요.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지금 팀장님 얘기 듣고 예탁금을 많이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는 엇갈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네네. 이제 요즘 논란이 많고 저희도 하우스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는 주제이고 화두이긴 한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주도주, 주도업종, 주도 스타일이 바뀌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도주가 정점, 꼭지를 만들고 꺾이고요. 주도주, 주도 스타일, 주도 업종이 바뀐다는 의미는 추세가 바뀐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가치주가 올라오려면 시장이 상승 끝났고 옆으로 플랫한 상황에서 성장주는 떨어지고 가치주는 올라온다면 전망이 됩니다. 아니면 시장이 꺾이면서 성장주는 폭락을 하고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갭이 줄어들 수 있다. 말이 되죠. 그런데 성장주와 가치주의 사이클이 그 흐름이 바뀌면서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성장주, 특히 2022년 실적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데를 보시고요.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갑작스럽게 시각이 바뀐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랑 자동차겠죠. 경기가 안 좋다, 수출이 안 좋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언제까지 좋을까?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계속이라고 말씀하시면 2021년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이다. 디지털 뉴딜 같은 정책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린 뉴딜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7대 신인프라 투자 정책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5G, 산업 인터넷망, AI, 그리고 전기차 충전 설비 확대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비슷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각국의 정책들이 시행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요들이 들어올 텐데 수요 확대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 같고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또 하나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던지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익이 과거 고점보다 못해. 내년 말 2022년 가서도 못할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보는 컨센서스가 확정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컨센서스입니다. 전망이라는 것은 상향 조정되기도 하향 조정되기도 하죠. 지금부터는 상향 조정되는 사이클로 진입할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 인터넷 업종과 더불어서 반도체 자동차 업종도 뭐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중국과 갈등이 심해질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그런데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고 개선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정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하고 2차 전지는 50일, 200일, 50주, 200주 위에서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대표 업종들이고요.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이제 막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들을 한번 지켜보신다면 내년 아마 크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빚을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빚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도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수 레벨에 따라서 매매 강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2300선이 깨지면 분할 매수, 2200선이 깨졌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뭐 이 정도를 추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실적 시즌에도 타이밍,
시각과 레벨이나 수준을 고려한 매매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추천 업종으로는 인터넷이랑 2차전지 말씀해 주셨어요. 2022년까지 사상 최대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 추가로 반도체와 자동차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요. 올해 증시 분석 그리고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